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누워서 잠드는 이 바닥 있잖아요. 따뜻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당연한 따뜻함이 외국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한 여성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브린 콜린스. 글로벌 IT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죠. 감정은 배제하고 불편하면 떠나고 효율만 따지는 전형적인 미국식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브린 콜린스에게 갑작스러운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6개월 파견 근무.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브린 콜린스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실제로 본사에 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6개월 후, 브린 콜린스는 스스로 계약 연장을 선택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아니고 화려한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의 바닥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오직 한국만이 지켜온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 이렇게 대단한 지혜가 숨어 있었다니.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바닥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38년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침대가 없는 집이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바닥은 걷는 곳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가끔 아이들이 장난감을 굴리는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몸을 누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은 브린 콜린스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꽤 인정받고 있었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지사. 6개월 파견 근무.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이 있다는 것,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 그 정도였죠.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생활 환경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깨끗한 원룸, 안정적인 와이파이, 그리고 제대로 된 침대. 이것만 있으면 6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 시설이 깔끔했고 서울까지 가는 교통편도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도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그런데 원룸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침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이불 한 채만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중개인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죠. 돌아온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송 지연. 열흘이요? 저는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바닥에서 자라는 겁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돌이라서 따뜻할 거라고, 바닥에서 주무셔도 괜찮을 거라고요. 온돌. 저는 그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따뜻하면 뭐합니까? 딱딱한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이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았을 때 분명히 온기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에 목까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침대 렌탈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배송이 가능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반도체는 세계 최고라면서 침대 하나 제때 구하지 못하는 나라.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요.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출근해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허리를 계속 주무르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자. 노트북을 열고 본사에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견 근무 불가 사유, 주거 환경 부적합. 문장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나한테 맞지 않는 나라라고.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딱딱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바닥 밑에 1000년이 넘는 역사가 깔려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 생활을 고집해왔는지, 그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그 철학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불편한 바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후진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눕혔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생각보다 훨씬 긴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고 효율로 계산하고 논리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제 일이었죠. 그래서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허리가 아픈 것도 저에게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효율의 문제였습니다. 출근 5째 날 점심시간에 한국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혁 과장이었습니다. 서울지사에서 저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는데 영어를 꽤 유창하게 했고 저에게 이것저것 친절하게 알려주려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박준혁 과장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아, 온돌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바닥에서 잠을 자요. 익숙해지면 오히려 침대보다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익숙해지면 편하다고요? 그건 적응한 거지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침대에서 잤습니다. 이제 와서 바닥에 적응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박준혁 과장이 온돌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 밑으로 열이 지나가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조선시대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닥이 따뜻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서요. 저는 듣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요? 전통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허리가 아픈데 조선시대 이야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냥 침대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서 자는 건 그냥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라고.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요.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침대 문화로 바뀌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침대가 바닥보다 낫다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매트리스가 몸의 곡선을 받쳐주고 적절한 탄성이 척추를 보호합니다. 바닥은요? 딱딱합니다. 충격 흡수가 안 됩니다.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돌이라는 건 난방 기술로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바닥에서 잠을 자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따뜻하게 해주는 건 고맙지만 저는 침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침대 렌탈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빠른 배송이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포기하고 인터넷에서 두꺼운 매트리스를 주문했습니다. 임시방편이라도 바닥과 몸 사이에 뭔가를 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도착할 때까지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도 저는 맨바닥에서 잤고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출근하는 날도 있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7째 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본사에 보낼 메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작성하다 만 그 메일이었죠. 파견 근무 불가 사유. 주거 환경 부적합. 저는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박준혁 과장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 이야기죠.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쌓아온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메일 초안을 거의 완성했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반도체 강국, 기술 선진국. 그런데 왜 이 나라는 아직도 바닥에서 잘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바닥을 고집하는 게 고집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메일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클릭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내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도 클릭하지 못했던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매트리스도 왔으니까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요. 실제로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 나니 잠자리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침대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맨바닥보다는 확실히 나았죠. 허리 통증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6개월은 버틸 수 있겠다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회사에서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클라이언트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호텔에서 자게 되니까요. 제대로 된 침대에서 푹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부산행 KTX를 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이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거리를 이동하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5시간 이상 운전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기차 한 번으로 편하게 갈 수 있었으니까요.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푹신한 베개, 그리고 적당히 탄력 있는 매트리스.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날 밤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2주 만에 느껴보는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푹 잘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피곤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고 미팅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침대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억지로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새벽 2시쯤에 겨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분명히 푹신한 침대에서 잤는데 서울 원룸 바닥에서 자던 때보다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목도 뻣뻣했고 어깨도 결려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미팅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이동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걸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침대, 같은 방, 하지만 잠은 더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먹고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호텔 침대가 안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침대 품질이 나쁠 리가 없었죠. 서울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에 바닥에 깔아둔 매트리스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편했습니다. 호텔 침대보다 편했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온기가 올라왔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1시에 누워서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2주 넘게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푹 잔 밤이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목도 괜찮았고 어깨도 가벼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분명히 호텔 침대가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푹신하고 넓고 비싼 침대였죠. 그런데 왜 그 침대에서는 못 자고 이 딱딱한 바닥에서는 푹 자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출장의 긴장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낯선 환경이라서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원래 궁금한 게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업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부산 출장 이후로 저는 이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는 못 자고 원룸 바닥에서는 푹 잔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푹신한 침대가 딱딱한 바닥보다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수면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거든요. 한국에 온 이후 3주간의 데이터를 꺼내서 분석해 봤습니다. 수면 시간, 깊은 수면 비율, 뒤척임 횟수, 기상시 심박수까지 전부 확인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울 원룸에서 잔 날들의 수면 품질이 부산 호텔에서 잔 날들보다 확연히 좋았습니다. 깊은 수면 비율은 원룸에서가 호텔보다 15%나 높았고 뒤척임 횟수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하나씩 배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출장 때 특별히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평소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량을 확인했습니다. 출장 때 너무 많이 걸었거나 운동을 과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부산에서의 활동량이 서울보다 적었습니다. 미팅하고 호텔에서 쉬는 게 전부였거든요. 활동량도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긴장감을 유발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미팅은 중요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스트레스도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소음, 조명,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호텔 방은 조용했고 암막 커튼이 있어서 빛도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에어컨으로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놨고요. 환경 조건만 따지면 호텔이 원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모든 변수를 하나씩 배제해 나갔고 마지막에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닥. 잠을 자는 표면 자체가 달랐습니다. 호텔은 침대, 원룸은 온돌 바닥. 이것만이 유일하게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바닥이 진짜 원인인 걸까? 저는 추가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일부러 서울 시내의 다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부산 호텔이 특별히 안 좋았던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5성급 호텔, 좋은 평점, 킹사이즈 침대.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팠고 수면 데이터도 원룸에서보다 나빴습니다. 저는 체크아웃하면서 프론트 직원에게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인데요. 손님들 반응이 다 좋으셨는데.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온기가 등을 감싸고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명확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 이 조합이 제 수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박준혁 과장이 설명해 줬을 때는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라는 게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난방 방식은 공기를 데웁니다. 라디에이터든 에어컨이든 히터든 기본적으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방 전체를 덮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온돌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데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몸에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것과 사람을 데우는 것. 이 차이가 왜 중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열 효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를 데우면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천장 쪽이 더워지고 바닥 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죠. 그래서 서양식 난방은 발이 시리고 머리가 더운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온돌은 반대였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시원해집니다.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한 상태. 한의학에서 말하는 두안종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바닥 생활을 고집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바닥이 푹신한 침대보다 좋다는 건 여전히 납득이 안 됐거든요. 열 효율은 이해했지만 바닥의 딱딱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돌에 대해서 검색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난방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유적에서 온돌 구조가 발견됐고 그때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바닥을 데워서 생활했다는 거였죠. 1000년이 넘는 역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2000년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방식이 반드시 효율적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온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열의 방향이었습니다. 서양의 난방 시스템은 공기를 데웁니다. 벽난로, 라디에이터, 중앙 난방 시스템. 전부 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방 안 온도를 올리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빠르게 방을 덮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물리 법칙이죠. 그래서 서양식 난방을 틀면 천장 쪽은 덥고 바닥 쪽은 차갑습니다. 사람이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머리는 더운데 발은 시립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몸 아래쪽, 그러니까 등과 허리 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됩니다. 온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를 데우기 때문에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따뜻하고 위로 갈수록 시원해지죠. 사람이 바닥에 누우면 등 전체가 따뜻한 열을 받습니다. 머리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 속에 있고요.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상태. 한국 사람들은 이걸 두안종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일까요? 하지만 의학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두안종열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체의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의 긴장이 풀어지죠. 반대로 머리를 시원하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깊은 잠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이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시스템은 그 지혜의 결정체였죠.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열의 방향은 이해했습니다. 두안종열이 좋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합니까? 온돌 위에 푹신한 매트리스를 깔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척추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가라앉으면서 척추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웠을 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죠. 하지만 딱딱한 바닥은 몸을 일정하게 받쳐줍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딱딱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온돌의 열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촉진하니까요. 딱딱한 바닥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최적의 수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부산 호텔에서 왜 잠을 못 잤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난방열은 머리를 덥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렸고요. 반면 서울 원룸의 온돌 바닥은 정반대였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척추를 받쳐주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이 몸 전체를 이완시켰습니다.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했죠. 제 몸은 본능적으로 이 환경이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서양 문명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침대에 눕히고 바닥에서 떨어뜨렸죠. 그게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닥에서 사는 건 후진적이고 침대와 의자를 쓰는 게 선진적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눕혔습니다. 차가운 공기 위로 떠올리는 대신 따뜻한 바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1000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현대화된 지금도 여전히 온도를 쓰고 있고요. 왜였을까요? 가난해서? 기술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원하면 언제든 서양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돌은 후진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처럼 서 있는 그 건물들 안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생각한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온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바닥에 누울 때마다 그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1000년의 지혜가 깔려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나니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2주가 더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앉았던 건데 이제는 의자가 있어도 바닥이 더 편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으면 온기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업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고 낮 동안 집중력이 유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3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허리를 주무르는 일도 사라졌고요. 무엇보다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심하던 허리 통증이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목 결림도 없었고 어깨도 가벼웠습니다. 저는 38해를 살면서 이렇게 몸이 가벼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생활에 적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생활이 저한테 맞았던 겁니다. 38년 동안 침대에서 자면서 저는 제 몸에 맞지 않는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불편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바닥 생활이 불편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불편했던 건 바닥이 아니라 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제 판단력이 문제였던 거죠. 박준혁 과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그때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아파트들 안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잠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온도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 나라는 분명히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죠. 삼성, 현대, LG. 이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어느 분야에서든 한국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아직도 바닥에서 잘까요? 원하면 언제든 서양식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온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도 온돌 난방을 기본으로 설치합니다. 침대를 쓰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바닥 난방은 유지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히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문화니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침대를 살 돈이 없어서 바닥에서 자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해서 바닥에서 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봤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 끼어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외침을 받아왔죠. 중국, 몽골, 일본. 강대국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파괴됐고 사람들은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했죠. 온돌은 그 해답이었습니다. 나무를 태워서 공기를 데우면 열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닥 밑으로 열기를 통과시키면 돌이 열을 저장했다가 오랫동안 방출합니다. 적은 연료로 오랜 시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온돌은 가족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의자와 침대로 분리된 서양식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온돌을 버리지 않은 건 고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효율성, 건강, 가족.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결한 거였죠. 서양 문명이 각각의 문제를 따로 해결하려 할 때 한국은 하나의 해답으로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구들장을 데웠지만 지금은 보일러로 따뜻한 물을 바닥 배관에 흘려보냅니다. 원리는 같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을 버렸습니다. 서양식이 더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방식을 포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의 방식이 더 좋다는 걸 알았고 그걸 지키면서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아파트 바닥 밑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1000년 전의 지혜가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게 후진적이라고 단정지었던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남겨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알아보고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닥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계약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지사 파견 근무가 끝나가는데 연장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절해도 상관없고 뉴욕으로 돌아와서 원래 업무를 계속해도 된다고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저였다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돌아간다고 대답했겠죠. 아니, 6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계약 파기 메일을 작성하다 말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이 따뜻한 바닥에 닿는 순간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 전에는 이 감각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남고 싶은 걸까? 뉴욕에는 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넓은 거실, 좋은 가구, 킹사이즈 침대.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 원룸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죠.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식당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돌아가면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서울에서의 6개월 동안 뭐가 달라졌을까요? 업무 환경이 특별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음식이 입에 잘 맞았던 것도 아니고요. 한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한국인 친구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모든 것을 효율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숫자로 계산하고 논리로 결론을 내렸죠.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편하면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감동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효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온돌은 효율적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온도를 지켜온 이유가 단지 효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는 따뜻한 바닥,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부드러운 온기, 천년의 시간 동안 쌓여온 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이 온돌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지사 근무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죠. 박준혁 과장에게 연장 소식을 전하자 그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브린 씨,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 위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회사가 시켜서 왔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는 방식을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쉬게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위로 떠올리는 대신 따뜻한 바닥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100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수식어도 부족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오래 생각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족이 함께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지. 그 고민의 결과가 온돌이었고 그 온돌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계약을 깼어야 했을까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메일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에 남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바닥에서 자는 법을 알려준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나라입니다. 저는 브린 콜린스입니다. 미국에서 온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지금은 서울에서 바닥 위에 누워 잠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내일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브린 콜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침대 없이는 못 산다던 미국인이 한국 원룸 바닥에서 인생이 바뀐 사연이었죠. 처음에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1년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팩트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돌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 그보다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소 1000년이 넘는 난방 기술이죠. 서양식 난방은 공기를 데우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워서 사람에게 직접 열을 전달합니다.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두한조결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게 혈액순환과 수면의 질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은 이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서 보일러로 방식만 바꿨을 뿐 바닥 난방의 원리는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반도체 강국 기술 선진국이면서도 1000년 된 지혜를 현대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다시 보니까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한 바닥에 누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온기가 1000년을 이어온 거라는 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